메를로퐁티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인데요.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인 그런 학자는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철학자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너무 어렵게 써서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긴 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고요. 글을 어렵게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긴 해요. 내용 자체가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내용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멜로퐁티의 심오한 철학의 얼개를 최대한 쉽게 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가 뽑아본 세 가지 예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모두 상식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시야를 넓게 보시고 보셔야 됩니다. 멜로퐁티의 철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생각하지 말고 느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냥 느끼면 될 거를 가지고 그동안 너무 생각하려고 했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별 특이한 생각을 다 했구나. 이 정도를 간단하게 느끼시고 제가 다음에 이론적으로 접근한 약간 심화 버전도 올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카르트의 회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을 살고 있는 건지 진짜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매트릭스나 통 속의 뇌처럼요. 이거 되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메릴로 퐁티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는 꿈이 뭐고 현실이 뭔지 이미 아니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진짜 현실인지 꿈인지 어떻게 알지? 이런 의문을 품는다는 거는 현실이 뭐고 꿈이 뭔지 대략 알고 있고 그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할 줄 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겁니다. 만약에 현실이 뭐고 꿈이 뭔지를 아예 감도 못 잡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이지?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안동찜닭이야 닭볶음탕이야 라고 물을 때 안동찜닭이 뭔지 닭볶음탕이 뭔지 전혀 몰라 보여요. 그러면 이건 안동찜닭이야 라고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뭔지도 모르는데요. 이건 안동찜닭이야 라고 해도 아 그래? 이럴 거고 이건 닭볶음탕이야 해도 아 그래? 이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현실이 뭐고 꿈이 뭔지를 진짜 모르면 이게 꿈이야 해도 아 이게 꿈이구나 할 거고 이게 현실이야 해도 아 이런 게 현실이구나 할 거잖아요. 그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라는 말을 쓰고 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말들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현실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꿈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뭐를 현실이라고 불러야 되고 뭐를 꿈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알아요. 우리는 이미 꿈을 많이 꿔봤고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살아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먼저 있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꿈과 현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마치 꿈이라는 개념과 현실이라는 개념이 먼저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개념들로 우리 경험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경험이 먼저 있으니까 그 개념들이 생겨난 건데요.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 놓고 갑자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어떻게 알지? 이렇게 뒷북을 친다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잘못 생각해 놓고 마치 되게 심오한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메를로 퐁티 입장에 따르면 너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알아 몰라 해서 알아 하면은 정상, 모르겠는데 하면은 비정상 이겁니다. 그 둘을 헷갈려하는 순간 이미 철학자들이 짜놓은 잘못된 틀에 빠져들어간다는 겁니다. 되게 참신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되게 웃겨요. 멜로 퐁티가 보면 되게 웃깁니다. 이 점에 관련한 문제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디지털 카메라 화소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수많은 미세한 점들이 모여서 화면을 이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소 단위의 점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눈앞에 세상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를 옛날 철학자인 휴미 이렇게 증명했대요. 흰 종이에 검은 점 하나를 탁 찍어놓고 점점 멀리 떨어뜨려 봐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검은 점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순간이 탁 있겠죠? 그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직전에 그 가장 미세한 점, 그 점이 바로 우리 시각을 이루는 최소 단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 최소 단위들이 모여서 점도 되고 도형도 되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를로퐁티는 역시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그 종이를 멀리하다가 점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그건 아니죠. 종이가 보이죠. 흰 종이가 보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검은 점이 흰 배경에 의해서 먹혀버리는 순간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미 흰 종이라는 배경이 있었고 검은 점은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과의 연관 속에서 그 배경에 의해서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치 흰 종이라는 배경을 아무 중요한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니까 검은 점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작아지면 최소 단위까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시각은 항상 먼저 전체로서 주어지는데 배경까지 포함된 전체로서 주어지는데 그 전체를 이미 봐놓고서 나 방금 최소 단위까지 봤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전체가 이미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생각으로 나중에 만들어낸 건데 순서를 바꿔서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인간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게 메를로퐁티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방금 점의 예시와 약간 비슷한 건데 여러분은 아마 어떤 물체를 단독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황소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에 푸른 초원이나 외양간을 같이 떠올리시면 잘못하시는 겁니다. 황소만 떠올리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해보세요. 황소. 황소다. 황소만 있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사실 뭐가 있죠? 검은 배경이 있지 않나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배경이 있죠. 그 배경 없앨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안 됩니다. 메를로퐁티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겁니다. 어떠한 물체도 단독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물체, 삼각형 같은 거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경이 따라다니죠. 우리 생각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현실에서는 더더욱 그럽니다. 항상 모든 물체들은 배경과의 연관, 또 상호의 연관 속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죠? 각각 물체들이 단독적으로 존재하고 이미 먼저 존재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메를로퐁티는 그러한 생각의 경향성, 추상적인 생각의 경향성이 서양의 잘못된 철학이 남긴 잘못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일단 그 경향성,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 뿌리 깊은 경향성이 뽑히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메를로퐁티의 정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